노상원은 이미 김건희 일가와 잘 알던 사람인 거예요. 네, 이처럼 불법 계엄의 그날 노 씨와 전현직 군인들이 롯데리아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군은 선관위에 투입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모략을 짜던 이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민간인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로 전현직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 가장 먼저 모자를 쓴 노 씨가 롯데리아로 들어옵니다. CCTV를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살핍니다. 자리에 앉은 노 씨의 양손에는 휴대전화기가 각각 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비화폰으로 추정됩니다. 9분 뒤에는 예비역대령이던 김용군 전 국방부 수사본부장이 도착해 자리에 앉습니다. 이어서 준장인 9.3회 당시 육군 기갑여단장과 역시 준장인 방정환 당시 국방부 전시작전권 전환 TF장이 도착하면서 오후 3시 8분쯤 4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일 오후인 만큼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를 모두 탄핵하려 하는데 이게 올바른 세상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은 노 씨가 A4 종이 2-3장을 보여줬고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들을 5-6개 적어와 여론조작을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3회 준장 역시 노 씨로부터 선관위 확보와 서버 확보란 말은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정환 준장은 노 씨가 부정선거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노 씨가 들고 온 합동수사본부 문건에 단장 9.3회, 부단장 방정환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군 전 본부장이 먼저 떠나고 나머지 3명이 동시에 일어서면서 모이는 1시간가량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노 씨의 계획대로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습니다. 네, JTBC의 취재 결과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해제 뒤엔 3단계 대응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자회견. 둘째, 국민의힘 이탈표 방지. 셋째, 김용현 사면이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도 있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여 분 뒤 합참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바로 노상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겁니다. JTBC는 이날 통화에 대한 노 씨의 경찰 진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노 씨는 김용현이 망했다, 다 내 탓이다라고 말했다며 저도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생각한 대응 방안도 털어놨습니다. 노 씨는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고 둘째는 국민의힘 탄핵표 이탈 방지, 세 번째는 김용현 사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노 씨는 머릿속에 있는 구상이었을 뿐 김 전 장관에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나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윤 어게인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쓰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여론전을 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씨가 생각한 대응 방안 일부가 실현된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노 씨의 구상은 헛된 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상원이 김건희와 통화하는 걸 롯데리아 해동 때 들었다고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네. 진술이 있었다는 봉지욱 기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진술을 듣거나 확인한 건 아니니까 봉지욱 기자가 검찰 진술을 확인했나 본데 존재한다고 그런 게. 저 진술 신빙성이 간접 확인이 되는 거죠. 예. 2015년부터 김충식과 노상원이 알았다면, 그리고 김건희의 계부 역할을 했던 김충식이 아는 사람이라면 김건희하고 통화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네. 2015년부터 알았으면.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라고 강력히 의심하는 바고 모르기는커녕 오히려 사전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의심합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가 그래요. 김건희 승인 없이 윤석열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윤석열이 독일 국빈 방문을 하루아침 취소한 적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는데 김건희가 그때 못 가서 그랬다. 김태현 변호사 보수 인사인데 김태현 변호사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독일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었어요. 맞아. 취소했잖아. 취소했잖아. 안 왜 갔어. 안 갔냐? 뭐 말이 많았잖아. 말이 많았지. 외교상 결례거든요. 하루는 V1이 모 인사를 불렀어. 참모들을. 갔더니 V0가 같이 있어. 나 이번에 와이프 독일 같이 가야 되나? 그 참모들 뭐라고 그랬을 거야? 안 됩니다. 왜냐? 여론이 안 지금까지 등장 안 했고 그건 다 총선 전략인데 핸드백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그거 간다고 탁 튀어나오면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악재입니다. 그랬더니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 그 다음에 있었던 V1의 반응 그래? 취소해. 알았어. 야 나도 안 가. 장호진이한테 전화해. 국빈 방문 취소. 끝. 저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 국정이 저렇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상원을 제대로 수사해야 계엄의 진짜 속살이 드러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격가지 이야기인데 네. 예, 제가 계엄 초기부터 줄기차게 얘기한 건데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 김건희는 오래지 않아 군인들 2차 쿠데타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세계 쿠데타 역사를 보면 그랬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근데 비단아 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상원이 비단아 씨 찾아가서 뭘 물어봤느냐 JTBC가 인터뷰를 처음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비단아 씨가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대목 좀 들려주세요. 네이프 형제 김용현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저는 저 인터뷰 듣자마자 역시 2차 쿠데타 생각했구나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지 그 얘기가 저 인터뷰 기반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비단아 씨 이야기에 다시 나왔길래 언급하는 건데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쓰고 이 사람이 이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이 사람이.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가장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통령. 대통령이잖아요. 네. 군인들이 계엄을 성공해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는 윤석열이 왜 필요해요? 김건희가 뭐라고 살려줍니까? 윤석열, 김건희 제거하고 자기를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뭐 짧게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박민우 준장입니다. 이분은 지금 박민우예요? 실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고 지난 2월에 내란 청문회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했죠. 네. 당시에 좀 화제가 됐죠. 폭탄 조끼. 근데 나는 네.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국회에 비공개로 나와가지고 노상원에 대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 갈등을 했던 그 사람인 줄은 몰랐지, 몰랐어. 그때. 네. 나는 몰랐어. 근데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했던 이 사람이 국회 2월에 나와서 노상원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지? 그게 근데 이 사람인지 몰랐어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 노상원 정보 이제 저 언제 폭탄 조끼가 언제 얘기냐면 2016년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 때. 2016년. 근데 뭐 저 그럼 임무를 왜 했냐라고 보면 2015년 8월에 그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 네. 아시죠? 네. 그래갖고 우리 군 다리 부상을 당하잖아요. 네. 이걸 하니까 당시에 이제 윗선에서 노상원한테 뭐 이걸 좀 보복을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상원이 평소에 여러 가지 전쟁 영화나 007 영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대요. 노상원이. 네, 근데 당시에 그 박민우 준장이 속초 HID 부대장이었습니다. 부대장이어서 보복을 준비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박민우 얘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HID 요원들한테도 물어본 사실인데 이게 군 기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로서는 보복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보복할 그렇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밀하게 추진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 풍계리의 핵실험장 있잖아요. 네. 핵시설 파괴 뭐 이런 임무였나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무인기 날려가지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외환 유치 비슷하게 당시에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뭐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그 핵실험장은. 네. 핵실험장에서 뭐 요인 암살인지 아니면 시설 파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ID 요원들을 보내서 임무를 완수시키고 못 돌아오게 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저거 폭탄 조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저분이 박민우 준장이 이제 폭탄 조끼라고 해서 영화 같은 상상력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해서 근데 저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노상원 수첩에 백령도 공작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백령도로 체포에다가 하면서 뭐 물에 빠뜨리든지 예, 맞아요. 죽이든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저 변호사님이 가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짚고 가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네. 번째는 참고로 이 박민우 준장의 변호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제가 변호인이었고 문상하고 대립할 때 먼저 얘기할 거는 노상원이 사령관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ID 속초 부대장이었고 그때도 좀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상원이 내란을 계획하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박 준장한테. 내란을 이제 기획하면서 그 중요해. HID 그 휴민트 조직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당시 900여단장이었는데 전화하면서 뭔가 노상원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고집이 세냐? 노상원이 박민우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배제 당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HID 그 휴민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성원이나 김봉규를 진급이라는 카드로 포섭시키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900여단장을 내보내야 되니까 문상호를 통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뭐 상관 모욕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맞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문상호 맞고소 해버렸어요. 한번 개판 만들어보자. 그 장본인이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 무슨 군이 이래. 저희가 그랬죠. 뭐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둘 다 있을 수 없으니까 둘 다 나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란을 해야 되잖아. 김용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부장을 바꿔버렸어요. 그 빨리 김용현이 수습해야 와가지고 되니까. 얘 살려주고 문상호 살려주고 문상호 살리고 그다음에 얘 날리고 박준우 날리고 박민우 날리고 박준장 날리고 이 국방부 검찰단 검찰권 남용한 거예요. 지금 기소돼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와, 이 대박 사건이었던 거야. 변호사님이 이거는 개판으로 가보자 해서 됐는데 신원식 야 너네 두 달 나가라고 하니까 김용현은 문상호 있어야 돼 내란 하려면. 그렇지.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수습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신원식으로 안 되거든. 네. 당시 개판은 잘 만들었죠. 제가 고소해서. 잘하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굉장히 부랴부랴 빨리 국방부 장관으로 와가지고 박준장을 날려버렸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자 끝으로 저는 이제 재판대회 가야 되는데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세계사적인 높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지금 그 윤석열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금융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동참하실 분은 제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야, 노상원이가 이제 내란을 준비하면서 박준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제 협조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전화해봤는데, 이게 아주 꼬장꼬장하거든. 옛날이랑 똑같이. 야, 너는 안 된다. 고집이 아주 세구나.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배제해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정보라는 게 와, 예를 들면 이제 정보사령부가 하는 일은 주로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휴먼 인텔리전스. 그래갖고 인간 정보. 네. 사람을 포섭하거나 협조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작관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취합하거나 예를 들면 근데 뭐 바다상의 신호 감청이나 도청 같은 거는 정보사가 하지 않습니다. 777 부대가 따로 있어요. 도감청 부대가 따로 있는 건데 정보사 그러니까 노상원은 자기가 정보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보사 그 휴민트 요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 100여단 아까 말씀 900여단이 나중에 100여단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게 판교에 있어요. 옛날 명칭은 백산연구원으로 이렇게 위장 사무실을 차려요. 마치 무슨 출판사도 있기도 하고 연구소 가치도 있기도 한데 네. 거기에서 40명의 정보사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죠. 성관위에 들어가려고. 맞습니다. 근데 그 100여단장이었던 박민우를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난해 5월에 박민우한테 노상원이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근데 박민우 준장은 문상호보다 육사 3기 그 선배예요. 선배야. 선배인데 후배가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노상원의 특기가 뭡니까? 승진을 미끼로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지. 떠본 거예요. 야, 너도 승진해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상원이 정보사령할 때 HID 부대장 할 때 지시대에서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승진 못해. 떠봤는데 여전히 말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박민우를 제거하는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란 조사 과정에서 노상원이가 신원식하고 뭐 김용현이 와서 겨우 문상호는 살렸잖아요. 문상호를 살리고 박민우 일단 내보냈어요. 내보냈잖아. 2군단으로 내보냈는데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노상원이 어떻게 하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잘 보세요. 우리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예. 중국에서 우리 지금 정확히 우리가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현지에서 체포된 정보사 요원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당국에 체포되면 못 돌아옵니다 지금 쉽게. 그것도 뭐 있었어요. 몽골에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네. 북한 대사관 나와 있는 거기 뭡니까 보위부 요원들도 만났잖아요. 만나려고 했다가 이상한 일들을 잡혔죠. 다 있었는데 이게 뒤에 배우가 노상원인 거예요. 노상원이가 군무원 그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 사건의 배후가 박민우다라면서 여인영한테 제보를 해. 진짜로? 네, 그래갖고 여인영한테 제보를 해서 야 수사해. 야 얘 수사에 잡아넣어. 이렇게 된 겁니다. 와, 대박 사건. 그러니까 박민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아까 전 김경호 변호사님이 그걸 맡았는지 지금 알았는데 몰랐는데 하여간에 같이 막 맞고소하고 문상호랑 싸우는데 문상호는 뭐 승승장구하면서 싸우고 박민우는 쫓겨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박민우는 다행이긴 하죠. 왜냐면 근데 노상원 생각에는 박민우를 100여단에 박아놨다가는 발설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항명하거나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죠. 네. 제거를 했고 어찌됐든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박민우 준장은 쫓겨난 상태에서 국회 나와서 뭐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고 해서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유공자로 포상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요? 근데 국방부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군 검찰단은 기소를 박민우를 지금 재판에 넘겼어요. 야 문상호한테 항명했다. 상관을 모욕했다. 근데 문상호는 기소를 안 당했어요. 문상호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사령부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군 정보를 수집하는 데잖아요. 노상원, 문상호로 망가진 그러니까 문상호는 대북 공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페이퍼 작업만 하는 군인이라고요. 정보사가 이런 사람만 있어도 됩니까? 현장 경험이 있고 홍정원 차장이나 박민우처럼 그게 박민우지. 예, 그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 휴민트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정보사 내부에서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들려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2명의 대령 있잖아요. 그 2명의 대령에게도 승진 미끼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승진 미끼를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박민우를 제거시켜 놨으니까 대령 다음에 준장이잖아요. 야 박민우 자리 넣어줄게. 2명의 대령한테 떡고물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노상원의 공작이었다. 라는 건데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기소당해서 옷 벗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휴민트 조직이 안 그래도 블랙요원 유출 사건 때문에 무너졌는데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 2명의 대령 중에
지금 뭐 실명이 나왔으니까 롯데리아 대령 2명 중에 김봉규하고 정성욱 대령이 있습니다. 네. 정성욱 대령도 육사 출신에는 드물게 휴민트 전문가예요. 인간정보 전문가인데 이분도 지금 여기 엮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특히 박민우 같이 내란과 관련이 없는데 옷을 벗어버리면 정보서가 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군 관계자들이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네.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요. 네. 야, 근데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뭐 정말 훌륭한 우리 평론가 정치인들 모셔놓고 논평 중에 이게 말이 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뭔가가 있는 거야. 더 이상 논평할 수가 없었거든. 이게 말이 돼 말고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 정도 논평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논평이 없을 때. 깔때기라고 그러잖아. 모든 게 다 이렇게 가가지고 내란의 구멍으로 빨려들어. 예. 근데 결국 노상원은 김건희입니다. 그렇죠. 예, 그 김충식 후원했잖아. 노상원이가. 이것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이제 1번 박민우, 2번 한 명은 또 우씨로 끝났는데 남명호. 제가 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이었다가 김용현한테 그 해임을 당해요. 지금 해임 징계를 당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언제냐? 올해 윤석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윤석열 1차 체포를 실패하잖아요. 네. 2차 성공하잖아요. 네. 똑같이 똑같이 갔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1차 실패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 남명호 경호 3부장이 김성훈이가 막 무장시키고 막 거의 발포 상황까지 막 가고 뭐 네. 별짓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명호 부장이 몰래 경찰을 접촉합니다. 몰래. 국가수사본부를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윤을 체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불법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불법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남명우. 그리고 계속 김성호는 불법한 지시를 내리고 있으니까 나 그거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남명우가 경찰한테 그걸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관저가 완전 요새화돼 있더만요. 이거는 이제 남명우와 상관없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차량이 이렇게 정문으로 진입하잖아요. 네. 땅에서 뭔가 막 뭐 지뢰 비슷한 거 솟아 올라오고. 맞아요. 뭐 별의별 시설이 다 있대요 거기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시간 동선 들어가는 동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경찰로서는 내부에 그걸 모르니까 네. 남명호 부장이 그걸 도와주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 체포를 성공했잖아요. 윤석열을 데리고 갔잖아. 네. 근데 김성호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 쪽에 또 누가 그러니까 친윤 경찰 쪽에 친윤 세력이 그걸 김성호한테 알려준 거야. 저 사람이 알려줬다. 남명호가 경찰 만나서 정보 줬다. 와 씨. 라고 하니까 간부회의에서 여기서 어떤 새끼가 여기서 했어. 라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명호가 제가 했습니다. 와, 얘기해버렸어. 제가 했습니다. 받아버렸네. 하고 김성훈 차장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열받아서 바로 그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해버려요. 맞아. 그게 남명우였어 이름이. 근데 이게 해임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징계안이 효력이 생기는데 윤석열이 잡혀갔으니까 안 되죠. 그 직무대행이 있었죠. 한덕수도 딱 보니까 이거 찝찝하거든. 한덕수 특징 있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 도장 찍었다 찝찝해. 한덕수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남명호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남명우 입장에서는 제가 남명을 만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명우 입장은 뭐냐면 징계안을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사혁신처에 이걸 가지고 가서 저 억울합니다. 그리고 소청 심사를 열어서 맞아요. 징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지금 안 찍어주고 있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그 결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결제해야 됩니다. 결제하고 나중에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명호 부장이 김건희가 그 디올백 사건으로 그 출장 조사, 황제 조사 받았던 거기 있죠. 네. 창성동에 경호처 별관. 거기 독방에 있습니다 지금. 보직을 해임시켜 버린 거예요. 보직 해임시켰으니까. 그리고 대기 발령이 있는데 보니까 뭐 나이도 저보다 크게 많지 않은데 한 74년생, 3년생 되는데 애들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거의 안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보직 해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남민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시 체포가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얘기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명우 이 사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더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우, 남명우. 남명우. 우브라다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노상원에 대해서는 뭐 보니까 이분 재밌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돈도 많던데. 노상원이가 돈이 많아? 노상원이 뭐 안산에서 버거 보설 뭐 허름한 데서 한 것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위장이온 비슷하게 해놓고 저 건물도 갖고 있고 하더라고요. 건물도 있어요? 아씨 뭐야? 진짜로? 있습니다. 이거. 있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노상원 특집을 한번 하시죠. 노상원 근데 중요한 특집 것은 가야 돼. 지금 노상원 수첩의 원본,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사본이 전체가 공개되질 않았어요. 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경찰에서 일부 경찰 수사 보고서에 조각조각만 나왔는데 그 수첩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네. 안종범 수첩처럼 네네네. 시계열로 쭉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박민우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첩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번 좀 공개되면 네. 내란의 전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네. 것이고 노상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윤석열 김건희와 알았다. 네. 정말 나쁜 놈이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지 부하들한테 그 중요한 일을 시키면서 지가 얻은 상품권 갖고 먹이려고 그 롯데리아로 예를 오라고 그래. 들면 예를 들면 세상에 이런 아니 예를 치사한 들면 아니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김건희 그런 것들끼리 닮았어. 모여가지고 다 그런 것들끼리 아니 모여서 제가 노상원이 얼마나 알뜰한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노상원의 그 처가 예. 보험 영업사원이에요. 보험 영업사원. 근데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부하들 다 또 강제로 부하들이. 다 가입시키는 거지. 그 집 또 재래의 수법이하고 또.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하고 싶으면 직접 받으면 뇌물이 되니까 우리 마누라 보험 들어. 야, 요게 제3자네. 요게 제3자 보험이네.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건물 산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상원은 김충식에게 후원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 꼭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네. 김충식은 또 김건희와 최측근이고요. 그렇죠. 봉지욱 기자님과는 네.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우리 가족분들끼리 지금 해치워야 될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하나도 못했어, 하나도. 자, 또 만만한 파리 하얀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열심히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쇼에서 한 거 딱 듣고 꼭 하라 말이야. 예,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박민우 하라 말이야, 박민우. 예, 열심히 예. 전파하겠습니다. 이 약간 그 꼼꼼히 안 듣는 것 같던데. 다시 봐 오늘 가서. 예, 다시 돌려보고 진짜 봐야 돼. 오늘 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꼼꼼하게 다 챙기겠습니다. 2024년 6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정보사 안에서. 네. 아시겠죠? NC 다이노스 박민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야구가 아니고 예. 다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유 참 인생 말년에 완전히 그냥 꼬여버린 한떡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16시간 조사받고 귀가를 했거든요.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엄의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근데 이런 국무회의 소집도 선별적으로 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 그렇죠. 굉장히 불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결권을 방해한 거니까.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거 강의구. 강의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인까지 했다가 그거 해갖고 폐기했죠. 폐기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위증입니다. 국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얘기했죠. 네. 뻥으로 드러나고 집에 있고요. 가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고. 예, 그 CCTV로 딱 걸렸죠. 네, 아주 그 나이 먹고 그 걸리면 얼마나 민망할까. 거짓말이.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계엄 당일에 국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관여한 혐의, 이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CCTV에 잡혔잖아. 문건 이렇게 해갖고 갖고 나오는 거. 두무대기. 그거 폐기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네. 특검에서 그 폐기했다고 자백했어. 아, 그래요? 예. 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덕수 뭐 이 정도 혐의면은 무조건 구속이잖아 이거는. 아니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은 거고요. 사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고 네. 들어간다면 저는 뭐 거의 무리 없이 발부될 걸로 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22일에 또 불러. 또 불러요. 예. 그때가 이제 네. 사회에서 이제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넥타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제 처음 조사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왔을 때는 윤석열이가 뭘 했는지를 중심으로 네. 조사를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해가지고 꼬리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간에 다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의 주장은 나는 말리려고 했다. 맞아요. 근데 말을 안 듣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가 챙기지 않은 거를 한덕수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 챙겨가세요.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거 끝났어. 이거는 중요 임무 종사자야. 뭐 방법이 없어. 이제 끝났고요. 저는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나쁜 짓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아니 어떻게 이 내란 관련해서는 이 유인촌이가 어떻게 나쁜 짓을 안 했을까? 난 그게 좀 혼자서 되게 궁금했거든. 예. 나쁜 짓 안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걸렸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 자, 작년 12월 3일 밤 11시 10분입니다. 내란의 밤 때. 내란의 밤. 자, 한덕수 총리랑 유인촌 장관이 3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좀 주목을 해야 시간이 되는데요. 중요해. 11시 10분. 11시 10분 국무조정실 소속의 허모 비상기획관이 당직 총사령관실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각 청사 등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바로 그 직후에 한덕수와 유인촌이 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통화 이후에 바로 한예종의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폐쇄됐거든 실제로. 실제로 폐쇄가 됩니다. 한국예술 종합학교. 저거 실제 폐쇄됐거든요. 그러면 유인촌 장관이 요 폐쇄에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대목. 아니 한덕수가 그 바쁜 11시 10분에 그렇죠. 유인촌한테 무슨 전원일기 페이 물어보냐고 전화했겠어? 전원일기 개런티 물어보겠냐고. 이거는 진짜 걸린 거잖아. 아니 한덕수 되게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막 그 추경호랑도 통화하고 맞아요. 당시 정무수석이랑도 통화하고 윤석열하고도 통화하고 막 정신없었거든요. 강희구하고도 통화. 강희구하고도 통화.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랑 3분 통화했어요. 걸린 거야. 걸렸죠. 이거 나경원의 설명에 의하면 전화를 저렇게 했을 때는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전화했다는 거잖아. 네. 나경원 얘기. 나경원은 그렇죠. 이것들 하여튼 말 만들어내는 이거 걸린 거야. 그럼 이거 전화하고 바로 또 추경호랑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대를 따져보면. 예. 와. 그러니까 한덕수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유인촌이 걸린 거야. 왜냐? 유인촌은 만약 이 전화 받고 한예종 폐쇄를 본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내란을 실행한 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깊숙이 실행한 자죠. 계산기 때려. 아니 이거는 계산기가 아주 간단한 게 그냥 내란죄로 이거는 같이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그동안에 행동을 해왔었잖아요. 예. 뭐새 정부의 국무회의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유인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까지도 지금 빨리 좀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유인촌 딱 걸린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추정 한마디 해도 됩니까? 뭐 한마디요? 추정하십시오. 왜 한예종 폐쇄를 지시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무슨 청이라든가 이런데 폐쇄됐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려오고 있잖아요. 국립대 다른 것도 다 놔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한예종을 왜 한예종 실제로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한예종 석관 캠퍼스가 예전에 안기부 건물이었어요. 그 뭐 활용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기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조사실 굳이 한예종을 딱 찍어서 폐쇄를 하라고 했으면은 뭐 사람들 잡아다가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나? 왜 굳이 한예종을 폐쇄를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아니,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 국장님 말씀해주신 그 한예종 폐쇄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저도 네. 솔직히 왜 그랬을까가 잘 안 잡혀요. 근데 폐쇄를 한 건 맞고 한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뭐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들 더 끌어와서 늘려고 혹시 또 폐쇄를 시킨 건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목적도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수사를 그러니까. 확대해서 좀 펼쳐봐야 될 부분이 있는 근데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 아, 너무 여기가 궁금하잖아요. 안기부 장소예요? 옛날에 안기부 건물이었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아니 지금 5년 만에 처음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잖아. 아니 내란에 뭐 발레를 못하게 할 게 급하지 않잖아. 네, 그렇죠. 와, 이거 예리한데.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 와, 우리 학교를 왜 폐쇄하냐고.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아, 이 예리했습니다. 네. 유인촌 중요 임무 종사자 등극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 뻔뻔하게 최근까지도 자리 있으면서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국무회의 그랬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넥타이 매고 악수하고 하더라고요. 넥타이 매고. 최근까지도. 와. 유인촌도 유인촌도 잡아야 돼. 이제는 뭐 걸린 것 같아. 아주 강력한 게 걸린 것 같아.